예, 안녕하십니까.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잠실초 조재입니다. 먼저 교육환경보건 창립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한국교육환경보건의 그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바라보는 건강한 학교 급식,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한 학교, 정서적 안정과 밝고 건강한 학교 등을 기조 발제로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조 발제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주 진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어서 한국교육환경보건의 그 4년의 변화를 뒤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부 정의권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환경과 건강 및 교육의 미래에 대한 학교의 그 교육 환경과 관련된 교육 환경 평가, 교육 환경의 그 재개념화에 대한 접근, 위드 코로나와 안전한 학교, 미래형 학교 급식,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학생의 성장 발달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여러 교수님과 정신건강지원센터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 소개한 다양한 의견에 기반하여 종합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제는 좀 전에 사회자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보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입니다. 여기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 환경을 위한 급식, 좋은 교육 환경,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위드 코로나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응답자를 지명해 주시고 개인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본인 소개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환경보건의 권진욱 국장님이십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박윤주 교수님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준영 사무관님입니다. 서울봉원초등학교 한상윤 교장선생님입니다. 먼저 앞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짧은 시간을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요. 순서는 박윤주 교수님, 조준영 사무관님, 한상윤 교장님, 그리고 권진욱 국장님 순서로 연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윤주입니다. 학교 중심의 통합적 건강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발표를 들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육 환경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환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미흡하나마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로 인한 위험과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흔히 불카로 표현되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합성, 모호성 등 이런 네 가지 성격이 굉장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지금 학교는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들은 학교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전체 환경이 상호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관련된 모든 영역과 주체들이 일치된 방향으로 노력하여야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 저희가 발표 6가지를 가졌는데요.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평가의 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재승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교육환경 평가는 교육환경 침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억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를 둘러싼 교육환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소극적인 평가 항목 위주로 했다면 향후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유도하는 적극적 평가 항목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수님의 제안에 매우 동의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하셨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향후 교육환경의 미래 방향을 도모하는데 매우 뜻깊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환경 제도는 신설학교와 또 일부 기존 학교를 중심으로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내용도 물리적 평가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 학습자의 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 선진 각국들의 이런 제도들도 참고해서 향후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교육환경권 보장의 법률적 개선 과제에 대해서 최지용 변호사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현재 헌법상 명시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하위로서 교육환경권을 제시하셨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관련된 권리로서의 교육환경권을 개념을 구성하신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변화들, 학교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이 심리적, 사회적인 교육 환경까지도 굉장히 중시되는 추세에서 이 교육 환경권을 현재의 물리적 환경에 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굉장히 지속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런 문진수 교수님의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현재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생활로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가 어떻게 등교를 할 것인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 할 것입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등교 재개 정책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또한 고위험군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무엇보다도 학생이 평안하게 일상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학생들이 회복 탄력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다루어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과 환경 기반의 미래형 학교급식에 대한 이영미 교수님의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을 건강과 환경, 배려 등의 가치와 함께 실천하고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으로의 확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육급식으로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통과 기호, 만족도와 교육 등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심리사회적 교육 환경과 학생의 성장 발달에 대한 권용실 센터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정신건강 개입은 학생의 교육 성과를 개선하고 그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선행 연구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층화적인 개입 전략은 현재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느 때보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통합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교육 환경의 핵심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상황은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과 활동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계약, 즉 우리가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선으로서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교육개혁을 단영해서 학교를 공동의 집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함께 가꾸어야 할 장소로서 명시하고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가 우리 학생 모두를 위한 집과 같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학교 환경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해야 할 것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학교 교육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교육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현대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최근 위기를 계기로 우리 학교 교육과 학교 환경을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 환경은 세계 선진국에 못지않게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여러 부서와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통합적 차원의 좀 이런 도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진정한 학생의 행복과 발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 주체들이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근본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이 진정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이끌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늘 설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그냥 계속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팀장 조준현입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본 10번임을 통해 가지고 학생 건강과 학교 환경을 살펴본다는 매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학교 환경 부분을 학교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우선은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거 법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학교 안은 학교보건법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밖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 관련된 사항들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보건관리, 보건교육, 예방접종 및 학생 건강검사 규정 등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특히 학생 건강 검사에 있어서는 건강검사 규칙으로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 발달 사항, 신체 능력, 건강 조사, 정신 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법령상으로 학교 급식법으로는 대상 학생을 정하고 영양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주부식을 제공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좀 실천할 수 있고 좀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요. 정신건강 관련된 사항하고 신체건강 관련 사항들을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 더 안전한 학교를 이제 말씀 주신 김진수 교수님 말씀 중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위드 코로나가 등교 재개 정책에서 생각할 점에 있어서 기본 방역 지침 준수에서 마스크, 손 씻기, 유증상증 등 등교 보류, 백신 확대 정책에서 안정적 홍보, 부작용 모니터링 및 지원 대책 고유 연구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는데 최근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해서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나 백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방역 준수 지침이 보다 강조된다는 사항들이 좀 더 되고요. 또 실천이 더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미 교수님 말씀하신 건강과 환경 기반의 미래형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학교 급식이 미래에서 해외 사례 중 인증마크 부여 프로그램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련된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도 학교 급식의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영양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를 사용하도록 있고 또 지역 농산물도 사용하고 있고 또 소비 촉진하고 있고 학교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본 사례를 도입을 해서 좀 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은 밥 장사가 아니고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 학교 급식이 좀 더 일찍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 심리 환경과 학생 정상 등 발달 말씀하신 권용식 센터장님 말씀에 있어서 보면 현재 서울인 경우를 살펴본다고 하면 현재 관심과 환경의 2차 연계율을 보면 2017년도에는 한 82%였는데요. 현재 그 내용들이 점점 줄어서 2020년에는 67%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매년 감소하고 있고 또 서울 10대 자살률을 살펴본다면 2017년에는 5.5명 그리고 2020년에는 7.2명을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 학교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동 청소년 심리적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심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다양한 이끌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2021년에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문가 제도를 운영한 부분하고요. 학교 마음건강 전문의 지정 병원 연계 부분하고 학부모 연수 부분들을 실시를 했는데요.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 부분에서 한다면 현재 정신건강부의 부정적 인식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 내용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요. 정신건강 업무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조금은 2차 연계보다는 학교 환경을 좀 활용하는 평가 지표들을 개발해서 적용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한번 또 가져봤습니다. 요거를 잠깐 세 단락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 봉원초등학교 한상윤입니다. 먼저 한국교육환경보건 4주년 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일산학교의 교장을 이렇게 토론자로 불러주신 조명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교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선물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년간 전대미문의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저는 초등학교에 봉직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는 더할 나위 없이 힘들고 또 더 힘든 상황입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 또 방역과 돌봄을 또 해야 되는 상황, 등교하지 못하는 원격 수업을 하는 날에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연구를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접하고 있는 두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에 관한 것, 그리고 학교 급식에 관한 두 가지에 한정해서 학교 상황 또는 문제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진수 교수님과 이영미 교수님의 의견에, 발제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론 자료문에 올려놨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듯이 최근 아까 문 교수님께서도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확진자 수를 통계를 그래프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만을 최근 1월 3주에서 2월 3주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유치원 학생이 1월 3주에 확진자가 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주에는 788명입니다. 초등학생이 1월 3주에 1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주에 3,101명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3월 2일에 개학을 2022학년도 개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2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는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물론 그 용어를 바꾸긴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역학조사를 하라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썼다가 이제는 학교 자체 조사를 하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혼자서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좀 중장기적, 어떻게 보면 2년이니까 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중기적 계획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교육부총리님과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진수 교수님이 제안하신 12세 미만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전 적극적으로 찬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학교 시설 및 개선,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공립초등학교 562개 중에서 학생 식당이 있는 학교는 380개교, 약 67.6%입니다. 즉 182개교 32.4%는 학생 식당이 없습니다. 국토연구원 2020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리적 환경 개선을 해야만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제적 예방 및 감염병 발생을 더 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 물리적 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공간 재구조가 매우 필요하다. 저희 학교에 보면 교실에 손을 씻는 시설이 없습니다. 복도에도 일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간의 변화, 이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7년도 조달청에서 연구로 발주했다가 발표한 공공건축물 표준 건축비 분석이란 보고서를 보면 공공건축물 중에 초등학교 건축물은 창고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창고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의 공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교 초등학교 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는 천양지 차이이기 때문에 가슴이 덜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시설 개선, 공간 재구조화,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영미 교수님께서도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벌써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건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이영미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듯이 미래형 학교 급식은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안전과 영양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가공식품을 지양하며 유기농 로컬푸드, 제철식품, 난 GMO 식품 등 지속 가능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2021년까지 지속 가능한 식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학교 급식에서 100% 지속 가능한 식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럼 학교 급식 환경은 안전한가? 급식실 환경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통계치를 제시했습니다만 학생 식당 또는 조리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조리실이 지하 또는 반지하인 비율은 10.8%입니다. 서울의 1347개 중에서 145개 교, 즉 10.8%가 조리실이 지하이거나 반지하입니다. 식당이 지하이거나 반지하인 비율은 10.2%입니다. 1347개 교 중에서 137개 교입니다. 지하나 반지하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거기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나 반지하에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셰프가 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급식을 위해서도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도 식당이라든가 조리실의 환경 개선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만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내딛는 첫 발걸음이 되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보건의 건진욱입니다. 먼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이 바로 나라의 미래라는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무엇보다 이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이 아주 오래된 과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지 않은 시간 관계상 앞서 주신 발제와 의견에 대해서 보건의 정책 지원 활동과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마 평가서의 데이터베이스와 성과지표 개발, 사후관리제도와 평가 항목의 개선, 거버넌스 체계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들을 아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7년 2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평가서와 승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이면 2021년 12월까지의 모든 정보는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DB 구축이 완료되면 약 2,000여 건의 평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됩니다.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서 승인된 사업장이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공개된 평가 정보를 학교, 학부모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 시에 차량 통행과 통학 동선, 방음시설 설치 같은 승인 내용의 사업자의 이행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학부모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 주신 이재승 교수님께 제도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효과 분석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사후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과 실행이라는 이 양측면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먼저 사업자가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사후교육환경조사 제도를 도입해서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의 교육청의 전문가의 부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전문 인력과 외부 전문 인력 20인을 컨설팅단으로 위촉해서 학교 주변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후관리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 부분은 시도에서 상당히 요구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앞으로 정책 현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준 지표와 평가 항목 개발은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평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평가 항목과 관련해서는 기본 과제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17년 법 시행 이후에 고시된 이 항목 중에 일부 지표는 우선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안은 저희가 사실 교육환경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정책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활성화하고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의 개정 제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앞서 말씀 주신 최재형 변호사님과 함께 건축물 해체 공사를 비롯한 이 평가 대상의 구체화 그리고 대행기관의 전문성 확보 이 부분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과제로 지금 보고 저희가 21년 교육환경법 사후 입법 평가 그 다음에 대행자 제도 도입 연구, 대행비용 적정 산정 기준 연구 등을 이미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이 법률안을 지금 상반기 중에 마련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행자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이라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더 안전한 학교 제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백신 확대 등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의 진단을 위해서 금년에 21년, 22년의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 진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 2월 11일부터 코로나19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학생 건강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짚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백신 부작용 모니터링과 지원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교육부에서 위탁받아서 금년 2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 주신 학교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선제적 감염병 예방과 대응 제안은 매우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교육시설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병 예방 기준과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시설에 적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재구조하거나 학교 리모델링을 할 때 이것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기관 간 조금 우리 전문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 모두가 힘을 좀 보탰으면 합니다. 건강환경 기반의 미래형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의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미래형 급식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8년부터 5년째 매년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 통계 자료를 산출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빅데이터하고 조사 주기별로 결과 자료를 누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오전에 초등학교의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발제해 주신 우리 학생이 교육부에 바라는 점에서 학교 급식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 급식의 소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학교 급식 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학부모를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환경과 학생의 성장 발달 부분에서는 저희가 국가 수준의 학생 정신건강 정책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중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 정신건강센터를 우리 원의 부설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보호원은 교육 환경,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학교 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 환경, 안전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슈를 보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이나 사회 변화, 미래 인재 육성,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어느 것 하나 쉬운 이슈가 없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부서 간 협업과 중장기적 관점에 접근 없이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어떤 정책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모든 정책의 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부서 간 공동으로 부문 간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성과도 수준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의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보호원이 수행해온 다양한 영역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하면서 저는 보호원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건강과 환경의 전문적 기반을 가지고 각 부문 간 협력을 이끌어내 정책 개발과 성과 창출에 힘쓰므로써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에 기관, 단체, 그리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서 학생과 학교 중심의 정책 통합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응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원래 예정된 시간이 사실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토론에 그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있는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패널 여러 교수님들 비롯한 여러 관계자께서는 조금만 더 한 15분 내외 정도의 시간만 좀 더 할당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은 좀 이제 관점은 달랐지만 학생을 위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각자의 노력 또 바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 연계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 논리는 최소 투자를 통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경제 논리라 한다면은 교육의 논리는 경제 논리하고 다릅니다. 교육의 논리는 최대 투자를 통해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최대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이제 교육 환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교의 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도 이 교육의 환경,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변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정책 연계를 통할 때 좀 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2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제 프리하게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 것 같아요. 제가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의 재개념화와 정책의 연계에 대한 걸 우리 교원대학교 박윤주 교수님께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아까 이제 발제는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또 받았습니다. 교육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이제 각 분야에서 정말로 교육 환경을 각각의 분야에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랑 학생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학생과 학교와 교육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재개념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미 너무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분한 노력들이 하나의 목적이나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협력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부처들이 이렇게 정기적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비정기적으로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 구조를 가지고서 하나의 방향의 비전을 같이 수립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조준영 사무관님께 학생의 그 신체와 정신 건강에 관련된 교육 환경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예. 우선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사항들의 지금 각 시도의 큰 문제는 조금 그 업무가 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아까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일정 학교 보건팀에서 진행이 되고 자살은 아까 생활 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어떤 정신건강의 어떤 일관성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가 뭔가 통일된 한 부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사항들이 이제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분리됐던 업무 부분이 올 3월 1일부터는 한쪽 부서로 이제 연계돼서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이제 정신건강 부분의 사항들이 좀 더 한 단계 업되는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나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서로 분산돼서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통일되게 한쪽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는 더 낫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해서 이제 조직 개편이나 기타 등등이 이루어져서 이제 진행되는 거 있기 때문에 다른 17개 시도도 그런 거 같이 좀 한 방향으로 가면 더욱더 정신건강공이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 부분에 대한 방향들 더욱더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패널들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학교 급식하고 코로나에 대한 교육 환경하고 이걸 정책적으로 좀 연계해서 학교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의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현 교장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문진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최근의 세대들 M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M세대. 그때의 M은 마스크를 쓴 세대죠. 예, 마스크 세대에서 M세대라고 했더니 신문에서 그걸 인터뷰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세대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외톨이,
고립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립. 그리고 누군가와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한다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과 2021년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게 학교 폭력입니다. 저는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학폭은 1, 2학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6학년 요 시기가 많은데, 지금은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나 학폭의 요구가 가장 많은 학년이 1학년, 2학년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M세대의 정서의 문제, 사회성의 문제, 이것들에 대한 좀 교육부의 연구도 필요할 거고 정책도 필요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연구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시군구, 예를 들면 농산어촌과 대도시는 또 양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또 서울, 부산, 대구, 대전과 같은 광역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고 정책적 연구를 해보면 좋은 뭐 정책의 어떤 실마리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 끝으로 우리 권진욱 국장님께 그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거라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 일단은 저희가 전문기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부 산하에서 신체 건강이나 그다음에 교육 환경, 학교 급식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연구하고 하는 기관은 아마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한 기관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쪽과 관련해서는 교육가반 내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전문기관의 기능을 조금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제안들이나 말씀을 주시는 게, 지금 현대 사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공부문 중에서도 특히 행정기관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들이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문 인력과 함께 그다음에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지속적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성과를 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거, 우리가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각종 이슈나 제안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정부나 정부의 지원, 그리고 각 기관들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이미 저희들이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다자간 협의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조금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정책과 관련돼서도 좀 통합적인 정책이 나오고, 또 통합적 정책과 따라서 성과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그 성과도 결국은 다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실질적인 열매는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 간에 뭐 서로 다른 이견이라든지 또는 뭐 추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다고 그러네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아무래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메일 주시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환경보건 창립 4주년을 기념으로 열린 심포지움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그 정책 연구의 중추 기관으로서 보건의 그 위상을 재정립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라는 그 포괄적인 영역은 특정한 소수 몇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교 관리자, 그리고 전문가, 지역사회 관련자, 그리고 환경보호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그 관계자 모든 분들의 그 참여 의식을 제고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교육 환경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모두의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